예, 그래서 1교시 시험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발산의 정리는 이거 나눠드린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결론은 거기 맥스웰 방정식의 가우스 법칙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 근데 이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발산 정리가 원래 가우스의 발산 정리는 적분형으로 정리가 돼요. 적분형으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 이제 이거 벡터예요, 벡터고 이게 전류밀도거든요, 전류밀도. 근데 얘가 이 면적적분 한 개 있잖아요. 면적적분 한 개 뭐하고 같다고 돼 있냐면 여기에 얘는 최적적분이에요. 최적적분. 근데 이 면적적분 얘를 그러면 얘하고 바로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냐면 라블라 도트는 뭐냐면 얘는 내적이에요. 벡터의 내적. 라블라 도트 D 똑같이 쓰면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면적적분한 거는 그 벡터의 발산을 위해 그 벡터의 발산을 취해서 그 벡터의 발산을 취해 최적적분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예요. 그게 그래서 발산을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라블라 도트 D 하면 이게 발산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발산. 그러니까 요 벡터에다가 발산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최적적분한 거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라블라 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얘하고. 최적적분한 거. 그러면 보세요. 얘하고 뽑아낼 수, 얘는 다 벗겨낼 수 있잖아요. 얘 똑같은 거 뭐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근데 이 D가 뭐냐면, 얘는 전류밀도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D는 지금 뭘 구하라고요? 전개에서의 발산. 얘는 전개가 아니거든요. 전개의 세기는 결론적으로 얘를 전개의 세기 요걸로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D는 전개의 세기, 이 입실론 유전율이죠, 유전율. 공기에서의 유전율이에요. 얘는 그냥 입실론을 붙여도 돼요. 얘는 유전체에서의 유전율이고 얘는 공기에서 공기에서의 유전율.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상수기 때문에 반대로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나블라 도트 전개에서는 이렇게도 정리해요. 이게 이제 최종식인데 여기 답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전개에서의 발산 정리가 갖는 의미는 뭐냐? 얘가 그러면 갖는 의미가 얘 의미하고 얘 의미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식만 요것만 넣은 거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가우스의 정리해 보냐면 어떤 폐곡면 안에 이런 곡면이 있으면 이 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속 있잖아요. 전기. 전속은 이 안에 있었던 전하량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 안에 있는 게 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이 밖으로 나오지 뭐 새로운 게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요 전개의 세기라는 건 이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개의 세기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최적 안에 있었던 얘가 뭐냐면 최적 전하 밀도예요. 최적 전하 밀도. 그 최적 안에 있었던 전하량하고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써봐라. 이런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 발산 정리에 제가 이제 거기 얘를 한글로 정리해서 PDF로 변환을 했더니 PDF가 깨지더라고요. 깨져가지고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표는 또 내가 책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책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이걸로 다시 드렸으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쓰려고요. 예전에 전자기학 예전 공부했잖아요.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들춰봤다니까요. 한 3시간 보고 3시간 봤어요. 3시간. 쿨록의 법칙부터 가우스의 법칙 다시 봤어요. 샤논의 채널 용량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02.11 AD 802.11 AD는 AD는 60GHz의 ISM 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역이 어디냐면 57GHz에서 66GHz까지 딱 10GHz예요. 딱 10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4개 채널을 사용해요. 채널이 10GHz인데 4개 채널인데 하나의 채널당 2.16GHz씩 사용을 해요. 그러면 대역폭이 엄청 넓은 거죠. 그 대역폭 2.16GHz의 대역폭으로 몇 메가 전송을 할 수 있냐? 7기가까지 할 수 있어요. 7기가까지 할 수 있고, 근데 얘는 미모 같은 거는 채용하지 않고요. 빔포밍만 채용을 하고 있어요. 빔포밍을 채용했다는 거는 안테나 개수는 많은데 미모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빔포밍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왜 미모는 채용하지 않고 빔포밍을 채용했을까요? 60GHz 정도 되면 파장이 짧아가지고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사용하기 힘든 거예요. 가시거리 내에 아주 짧은 거리. 그러니까 얘는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가시거리 영역 내에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빔포밍 같은 거 해서 그 빔을 예리하게 해서 멀리 보내려고 빔포밍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거기 AC하고 그 다음에 비교한 거 있죠. 비교 자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OTN의 개요는 거기 OTU 1, 2, 3 이거 쓰라는 거예요. OTN 개요는 전달망. 여러분들이 OTN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소넷하고 SDH 배우잖아요. 소넷하고 SDH 개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이 OTN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런 구조로 접근을 하시면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OTN 개인은 뭐 OTU 1, 2,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ASON은 개념을 몰라서 이제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OTN은 제어 평면하고 전달 평면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 평면. 그러니까 전송하는
구역하고 제어하는 구역하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어 시그널들을 서로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 평면은 제어 신호가 흐르는 평면이고 전송 평면은 SDH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STM, ATM 뭐 그 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 이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맷이나 속도라도 다 그 광 전달망 안에 OTN 구조 안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전달망 그 전송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 채널당 2.5기가, 10기가, 40기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ASO에는 뭐 ITU-T에서 제한을 처음에는 했고요. 그 다음에 광 파장 단위로 경로 설정하고 해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 신호죠. 제어. 그 다음에 그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 그 프로토콜로 GMPLS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5번 임피던스 정합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지표는 일단 전압 정제팝이죠. 전압 정제팝이 근데 시간에 반사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사계수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 식이 좀 잘못됐어요. 어디를 보시면 반사계수에 거기 순서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VR분의 VF로 돼 있죠. 예, VF분의 VR이에요. 진행파분의 반사파, 예, 비율, 반사파 전압 비율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늦게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정제, 얘가 반사파라고 하면 이런 기호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정제팝의 VSWR은 이런 공식이죠. V 민분의 V max니까 여기에서 V min이라고 하면 반사파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다 VF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죠. 저기 요 VF로 나누면 얘니까요. 다. 얘는 항상 1보다 커요. 그래서 전압 정제팝에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 얘는 완전 정압이에요. 1이라고 하면은 얘가 0이잖아요. 얘가 0이잖아요. 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0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반사파 전압이 없다는 거예요. 반사파가 없기 때문에 완전 정압이라고. 그러니까 몽파가 갔는데 되돌아오는 놈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이라고 하면 완전 정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1보다 완전 정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사파는 나오고요. 그래서 전압 정제파비가 한 1.2 정도 되면 괜찮은 정압이에요. 그러니까 정압됐다고 봐도 돼요. 1.2 정도 전압 정제파비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항상 1보다 크죠. 그래서 완전 정압일 때는 반사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압이 잘 된 거고요. 전압 반사계수 입장에서는 VSWR의 입장에서는 1에 가까운 수일수록 정압이 잘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임피던스 정압하는 방법은 거기 제가 써놨어요. LC 매칭하고 그 트랜스미션 라인 매칭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LC 매칭은 디스크리트 소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L하고 C. 우리가 캐패시터하고 그 다음에 L. 두 가지 가지고 그냥 회로에다가 걔 값 조정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정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아예 그 우리 회로에다가 하여튼 동박 입혀가지고 깔잖아요. 그 회로 선폭이나 두께, 이런 것들 조정해서 아예 임피던스 정압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뭐,
튜닝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LC가 낫죠. 트랜스미션 라인을 한번 찍으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을 일단 임피던스 정합을 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두 가지를 섞어 쓰죠. 트랜스미션 라인을 일단 만들어요. 정합시키려고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회로를 찍죠. 근데 그게 그대로 임피던스 정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LC를 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측정을 했는데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거기 만들어 놓은 자리에다가 LC 붙여가지고 값 조정해가지고 다시 좀 약간 안 맞으면 그런 식으로 맞추는 케이스들이 많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문제 6번 광케이블 전송 특성이죠. 전송 이제 이거를 보고 손실하고 분산을 빠르게 캐치하셨으면 쉬운 문제고요. 전송 특성이 뭐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어려운 문제예요. 손실하고 분산 전송할 때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을 할 때 그 특성이 뭐가 손실하고 분산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은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만약에 손실하고 분산으로 안 주고 이렇게 문제를 꽈서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손실 분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실 하면은 뭐 광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분산은 광신호가 퍼지는 현상이고 그거에 대한 종류 쓰고 대책 쓰면은 사실 아주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시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였는데 어렵게 푸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실은 뭐 산란 손실, 흡수 손실, 구부림 손실, 접속 손실, 뭐 불균질, 뭐 접속 손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모든의 분산, 그다음에 평광구도 분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모든의 분산은 제로 분산하고 구조 분산으로 나눌 수가 있죠. 뭐 외우셨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DPC는 로우 덴시티 페리티 체크의 약자죠. 그러니까 페리티 체크 행렬 기반 오류 정정 부호예요. 그래서 1962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좋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고 선형 블록 코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샤논의 채널 용량에 근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코드가 터보 코드하고 LDPC 두 가지가 있는데 터보 코드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뭐 이진 LDPC냐, 비이진 LDPC냐, 균일 LDPC냐, 비균일 LDPC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LDPC는 병렬로 복구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터보 코드에 비해서 크게 장점으로 얘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 디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그 무선 랜 쪽에서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G, 4G 이런 데에서도 이동통신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 추세예요. LDPC가.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터보 코드 대비 성능이 약간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 특징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루트는 ATS 3.0의 기반 기술이죠. 기반 기술인데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걸로 예상을 충분히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는 다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거의 그림을 보세요. 그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거기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가 있으면 그 루트가 두 가지로 내려올 수가 있죠. 잠깐만요.
루트는 이 그림에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방송망을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인터넷 망을 통해서도 HT 3.0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TCP하고 UDP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방송망은 UDP를 사용하죠. 근데 그 인터넷망은 당연히 인터넷 브로드밴드 망으로 가는 거는 TCP IP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CP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루트는 방송망으로는 그 대시 세그멘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기법이고요. 이제 루트가 왜 사용하냐면 방송망은 실시간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실시간에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플루트라는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걔는 실시간 기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를 사용을 못하고 루트라는 실시간 기반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특징은 ATS 3.0의 핵심 프로토콜이 MMT하고 루트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플루트라는 예전에 있던 프로토콜을 좀 더 실시간에 맞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UDP나 TCP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쓰시고 구조를 쓰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걸로 알려드렸고 자료도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9번은 저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요.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유도, 자기 공명, 마이크로파 방식 세 가지가 있고요. 무선을 통해서 전기를 전달하는 거죠. 결론은 전기를 전달하는 건데, 그 자기 유도 방식은 코일의 자기 유도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 공명 방식은 공진이에요. 공진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파 방식은 말 그대로 안테나를 통해서 전력을 전달하자는 그런 방식인데, 뭐 지금 현재는 자기 유도 방식이 상용화가 돼서는 많이 쓰이고 있죠. 자기 공명이나 아직까지 마이크로파 방식은 상용화가 물론 일부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 공명 방식이나 자기 유도 마이크로파 방식의 그러니까 자기 유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멀리 못 가요. 멀리 아주 가까운 거리만 돼서. 자기 공명 방식이나 왜 마이크로파 방식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냐면, 자기 공명 방식은 그나마 좀 거리가 그러니까 한 10m, 뭐 20m 이 정도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방식은 더 원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마이크로파 방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지금 여기 응용에는 위성과 지구 간의 전력 전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고요. 실제로는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배터리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를 자기가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드론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돌리려면 선을 달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데, 이 배터리가 오래 못 가요. 결론적으로 얘가 한 1시간이나 한두 시간 정도면 대부분 다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드론은 계속 공중에다 못 띄워놓는 거야. 한두 시간 되면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걔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 정도의 드론이 떠 있는 게 한 몇백 메타나 이 정도 되잖아요. 몇백 메타. 그 길면 이제 그 정도의 전력 전송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나, 지금 이런 기술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이크로파 방식에는 이제 지상하고 드론 간의 전력 전송 뭐 이 정도가 그 주요한 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문제 10번에 IOPS Isolated EUtran Operation for Public Safety죠. 재난통신망을 위한 단독기지국 운영 모드예요. 단독기지국 운영 모드라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단독으로 기지국을 운영하는 모드. 뭐가 고장난 거예요? 백홀이 없는 거예요. 백홀이 고장난 거예요. 백홀이 완벽히 백홀이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백홀이라고 하면 뭐예요? 억세스망하고 코어망을 연결해주는 구간을 백홀이라고 하거든요.
그 백홀이 단절이 됐으면 그러니까 뭔가 상위에서 지시를 받거나 제어시거나 그러니까 뭔가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백홀. 그러니까 기지국 단독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IOPS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지국 단독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기지국도 그러면 안 부서지나요? 부서지죠. 부서지는데 기지국을 이제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차에 싣고 가서 그 안에 이제 단말들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백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의 요구사항은 뭐가 있냐? EPC라는 건 거기 코어망이에요. 코어망에 연결되지 않고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의 이 노드비가 뭐예요? 기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여러 개 있는 기지국 간에 서로 통신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비 간 연결을 제공해야 되죠. 서로 연결이 돼야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백홀이 없을 때처럼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결론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PS 이제 단독 기지국 운영 모드 시나리오를 보면 뭐 백홀이 끊긴 경우도 있고요. 시그널링만 백홀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벽히 다 부서지지 않고 시그널링은 되고 뭐 그 다음에 제한된 시그널링도 되고 제한된 전속 트래픽도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인 백홀이면 백홀이 고장 안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얘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이제 거기 백홀이 완전히 끊긴 경우, 완전히 전송 불가한 경우에 그 격리된 단말들이 단말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로컬 라우팅 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착수 단계 감리 업무는 착수 단계 감리 업무. 근데 얘를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리가 뭐 하는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원에서 감리가 뭐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봤다, 이 정도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돼요, 이거는. 내가 감리 현장에 갔는데 처음에 뭐 할 거예요? 발주처가 우리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너 어느 현장에 가.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뭐 해야 돼요, 처음에? 감리 어떻게 해야 될지 수행계획서 써서 내야 되잖아요. 감리 수행계획서 처음 작성해야 돼요. 감리 수행계획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기 내가 뭐 하러 갔냐고요. 그 어떤 공사 목적물을 감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목적물에 설계도서 봐야 되죠. 어떻게 얘가 시설이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설계도서가 이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역은 뭐가 있고, 돈은 얼마나 들고, 각각의 이제 세부적으로 돈이 얼마씩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도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사를 하는 거에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가 있을 거면 시공사도 우리 공사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공사 착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공사에 들어오면 그 시공사가.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착수할 때 착수계를 내기 때문에 그 착공신고서 검토하고 발주처에 보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한번 둘러봐야죠. 둘러봐야 되잖아요. 현장 나갔는데 그 공사 목적물이 설치될 현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설치가 되고, 주변에 도로도 많고, 아니면, 산분이 없네.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위험한 것들은 없는지, 현지 조사 같은 거 보고, 위험관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거 같은 거 있으면 시공사한테 치우라고 하든지, 조치를 하라고 하든지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이거는 그냥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 쓰기에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PLA 개인정보 영향평가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뭔가를
뭔가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걔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정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개인정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개인정보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요. 그게 이제 평가 목적이나 필요성,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죠.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고, 평가 절차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영향평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뭐 결과 정리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선정, 그 다음에 영향평가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업체가 들어왔어요. 업체가 들어왔으면 업체에서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평가 자료 수집해서 뭐 개인정보 흐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침해 요인은 없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뭐 침해 요인은 없는지 분석한 다음에 개선 계획 수립 없으면은 뭐 그냥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되고. 근데 업체까지 선정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향평가서 작성, 이런 식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거의 평가 절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 정보 영향평가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가 절차만 개념도 모르는데 절차를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알고 있으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표준품셈과 일의대가는, 표준품셈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공법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료량, 그 다음에 노무량, 장비 사용, 이런 것들을 표준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예로 비디오폰 있죠. 공정이죠. 그래서 비디오폰 설치는 한 대 설치하는데 통신 설비공이 0.25명 들어요. 그 예로 그림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 제가 뽑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표준 품셈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비디오폰을 설치하는데 비디오폰을 100대를 설치할 거예요. 100대를 설치할 거면 여기 통신 설비공이 몇 명이 들어요? 여기 0.25명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25명이 드는 거예요. 25명이. 25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 비디오폰을 설치하는데 단가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디오폰의 가격이 있죠. 비디오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다가 여기 노무비 0.25명. 그러면 통신 설비공의 일의대가가, 그러니까 통신 설비공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신 설비공은 거기 제가 뽑아놓은 게 있죠. 2019년 상반기에 22만 4,927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00명 100 곱하면 22만 4천 원이니까 100명 곱하면 뭐예요? 2,2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돈이 든다라는 거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품셈하고 일의대가를 정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품셈하고 표준 일의대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하면 뭐가 이제 발주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표준 품셈 적용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가 원래 정해진 우리 회사만의 규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 회사 거를 적용할래. 그러면 그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잖아요. 적으면 어떻게 해요? 각 회사별로 다 대가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제대로 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표준 품셈하고 일의대가를 선정을 해서 잘 만들어 놔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돼 있고, 우리 쪽 이야기도 똑같아요. 감리에 대한 것도 대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감리에 대해서도 대가 기준이 명확해야 그 사람이 내가 투입이 됐는데 발주처에서 우리는 그 돈 못 주겠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표준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으면 적용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게 돼야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교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